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며 오시는 거 저희 집 체면이 너무 말이 아니에요. 다음 명절부터는 그냥 편하게 집에 계세요. 손주한테도 좀 그렇고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는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래, 내 평생을 바친 이 생선 비린내가 내 자식에겐 창피한 냄새였구나. 며느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내, 집안 체면을, 내 손주에게 보여줄 할머니의 모습을 내가 더럽히고 있다는 말이었다. 늘 시장 구석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나였지만 며느리의 이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는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래, 내 평생을 바친 이 생선 비린내가 내 자식에겐 창피한 냄새였구나. 그 순간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축축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억울함보다 서러움이 더 컸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토록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손목에 박힌 깊은 칼자국만큼이나 내 마음도 깊게 베인 듯 아려왔다. 새벽 4시,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나는 익숙하게 칼을 들었다. 차가운 도마 위에서 싱싱한 생선들이 내 손길을 기다린다. 능숙하게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가르고 먹기 좋게 토막낸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이 칼질만큼은 20대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하다. 벌써 40년이 넘게 이 자리에서 칼을 쥐었다. 찬 바람에 손은 갈라지고 생선 비린내는 몸에 배어 지워지지 않지만 나는 이 일이 좋다. 이른 아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생선의 힘찬 파닥임처럼 내 삶도 항상 움직여왔다. 힘든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이렇게 땀 흘려 번 돈이 내 자식들을 지켰고 내 삶의 자부심이었다. 이 생선들이 나에겐 자식 같은 존재였다. 세상의 온갖 비린내와 시린 바람 속에서도 나는 굳건히 내 자리를 지켜왔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는 늘 그랬다. 내가 아들네 집에 찾아가면 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소파가 아닌 식탁 의자로 안내했다. 혹시라도 내가 시장에서 묻혀온 냄새나 때가 고가의 가구에 묻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한 번은 손주가 내 옆에 앉으려 하자 지훈아, 할머니 지금 바쁘시잖아. 저쪽에 가서 놀렴. 하며 노골적으로 떨어뜨려 놓기도 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번듯한 아파트는 내게 늘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화려한 장식품과 비싼 가구들로 가득 찬 그곳은 며느리의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와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런 미묘한 경멸이 묻어났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히 창밖만 내다보곤 했다. 추석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통보였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시장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명절에 시어머니가 오는 것이, 아니 내가 오는 것이 며느리에겐 그저 불편한 일일 뿐이었다. 내가 손수 지은 나물 반찬과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줘도 며느리는 늘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다. 시판 제품이 더 깔끔하고 좋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명절 아침 홀로 앉아 차례상을 차리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함께 북적이는 명절은 내게 꿈 같은 이야기였다.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손주, 지훈이 가끔씩 아들이 몰래 데려와 보여줄 때면 그 작은 품이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토실토실한 볼에 내 얼굴을 비비고 작은 손으로 내 주름진 손을 잡아주던 감촉은 아직도 생생하다. 할머니, 생선 맛있어요. 라며 내가 튀겨준 생선구이를 깨 눈 감추듯 먹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며느리 앞에서 나를 멀리하던 지훈이도 단둘이 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를 따르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런 시간마저 며느리는 탐탁지 않아 했다. 어머니, 애가 생선 비린내 맡으면 안 되잖아요. 피부에 안 좋대요. 결국 내 손주와 나를 갈라놓는 장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멀리서나마 손주가 잘 지내는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염려하며 마음 졸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시장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며느리 몰래 왔다며 멋쩍게 웃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힘들지? 요즘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주물러 주었다. 며느리와 있을 때와는 다른 어릴 적 개구쟁이 같던 아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구워주었다. 아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해 주었다. 비록 잠시였지만 아들과 단둘이 앉아 마주하는 이 시간은 내게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위로였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부모에게 자식은 늘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그저 지친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아들을 홀로 키우며 보낸 세월은 한편의 고난 드라마와 같았다. 29의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등에 업은 채 나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부터 내 삶은 오로지 생존 그 자체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부르트고 발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일했다. 아들 학원비, 교복값, 등록금 돈 들어갈 일은 어찌나 많던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다 먹는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어가며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우리 아들만은 남들처럼 번듯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다. 시장 사람들이 김복순, 독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독하든 뭐든 나는 아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 시절에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나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돈을 귀하게 여겼다. 남들은 술 마시고 유흥에 돈 쓸 때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했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꼼꼼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다. 번 돈은 은행에 넣는 대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대출해 주거나 작지만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 돈을 굴렸다. 사람들은 나를 짠순이라고 불렀지만 그 짠돌이 근성 덕분에 내 자산은 꾸준히 불어났다. 나는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남달랐다. 사람들이 아니 그 돈으로 뭘 하려고라고 의아해할 때도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걸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나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때로는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전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몇 년 전 아들네 집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나는 달랐다. 재개발 가능성과 주변 상권의 변화를 미리 예측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생선 비린내와 함께 모아온 피 같은 돈을 털어 그 건물을 매입했다. 사람들은 미쳤다. 노망났다 하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며느리가 그토록 깔보는 시장 장수 할머니가 수십억대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에게는 이 건물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나의 보상이자 미래를 위한 나의 마지막 보루였다. 겉으로는 생선 비린내 나는 할머니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냉철한 사업가였다. 며느리는 늘 명품 가방과 옷, 최신 유행하는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명품을 뽐내고
값비싼 브런치 카페에서 여유를 즐겼다. 한 번은 내게 어머니는 옷도 좀 좋은 거 입으셔야죠.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누가 알아줘요?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며느리가 명품을 사는 돈의 액수가 내가 한 달 내내 꼬박 일해 버는 돈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낡고 해진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더 익숙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의 화려한 삶은 나와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만 갔다. 그때마다 나는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아팠다.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늘 자신만의 사업을 꿈꿔왔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이제 시장일 그만하고 편하게 쉬어.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었다. 물론 며느리는 아들의 사업 계획을 듣자마자 명품 옷 대신 화려한 오피스텔을 얻자며 들떠 있었다. 아들은 밤낮 없이 사업에 매달렸고 초기에는 꽤나 성공적인 듯 보였다. 매번 찾아와 승승장구하는 사업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내 마음도 뿌듯했다. 이제 아들이 고생 끝에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다.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삐걱거린다는 소식이었다. 투자 유치도 어렵고 거래처와의 문제도 생겨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했다. 엄마,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넘어올 때마다 내 가슴은 철렁했다. 며느리에게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여전히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 애쓰는 며느리의 모습이 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에게 말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용돈을 쥐어주며 힘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심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내 평생을 바쳐 모은 돈, 그리고 아들의 꿈이 이대로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아들이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아들과 다투는 일이 늘었다. 당신 사업 망하면 우리 다 길바닥에 놨는다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들려왔다. 나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몰래 돈을 보내주며 뒷바라지를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내 피 같은 돈이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모은 돈이 아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아들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나약한 내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다. 이 모든 고난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너무나 한스러웠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아들의 사업은 최종적으로 파산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물론 나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날려버렸다. 아들은 폐인처럼 술에 절어 살았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울고 불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내 귀를 맴돌았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동안 겉으로만 강한 척하던 아들의 여린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아들의 곁을 떠날 것처럼 굴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살던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며느리의 절박한 외침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며느리 명의의 오피스텔까지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생활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여유조차 없었다. 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오래전에 예견된 일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태로움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나의 차례였다. 조용히 숨겨왔던 나의 비밀을 꺼낼 때가 온 것이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애까지 있는데. 나는 며느리의 흐느낌을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며느라가 내가 살던 그 오피스텔, 그 건물 주인 말이야. 한번 만나러 가봐라.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초췌한 모습으로 오피스텔 관리실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겠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이름, 김복순. 바로 나였다. 며느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는 고요히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마치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나의 존재가 며느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나는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다. 며느리가 황급히 나를 찾아왔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눈은 토끼처럼 빨개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 건물 어머니 건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와 경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묵묵히 차를 내어주었다. 그래, 그 건물 내가 지은 거다. 내 아범이랑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거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생선, 장수 시어머니가 수십억대 건물주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토록 무시했던 나의 비린내가 사실은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자산의 냄새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며느리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 발치에 엎드렸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못난 년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비웃고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동안 내 가슴에 쌓였던 서러움과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며느리가 나를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시어머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오직 건물주 시어머니만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범이 너에게 큰 실망을 줬지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도 내 손주의 부모이니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겠지. 나는 며느리 부부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우선 오피스텔 월세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아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미천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앞으로는 겉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장에 나와 나를 돕는 것도 괜찮을 게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희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스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다. 나는 다시 새벽 시장으로 나왔다. 칼을 쥐고 생선을 손질하는 내 손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전과 같지 않다. 며느리와 아들이 시장에 나와 서툰 손길로 나를 돕는 모습이 보인다. 어색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겸손함과 성실함이 묻어난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손주 지훈이가 내 옆에 찰싹 붙어 생선 손질을 돕겠다고 조른다. 녀석의 작은 손에 비린내가 묻을까 염려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 인생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고 진정한 부는 노력과 지혜로 쌓아 올린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제 내 가족과 함께 나누려 한다. 비록 아직도 내 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지만 나는 이 냄새가 자랑스럽다. 내 삶의 증거이자 내가 살아온 지혜의 향기다.